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인문과정 네 번째 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택법 진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 절차 과정을 쭉 설명을 해서 비교를 해드렸고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몇 개였죠? 네,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별로 29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야영장시설까지 모두 이제 29개로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가 구분돼요. 그 중에서 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에 관한 사항, 주택 건설 사업 절차, 주택의 또 건설된 주택의 공급, 그리고 공급된 그 주택의 리모델링 과정 등을 이제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서 준비된 법이 주택법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건축법상 용도 분류된 건축물 가운데서 주택에 관한 법, 주택법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 우리 주택이 무엇인지 그죠?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요. 그때 이제 공동주택,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이제 구분되고요. 그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그죠? 그리고 또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면은 그렇죠, 연립주택이 되고요.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다시대 주택,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개념 3가지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국민주택을 잠깐 복습할까요? 네, 국민주택은 이렇게 됐었죠. 자, 국민주택은 A와 B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이 법, 즉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든지 B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A,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개법상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수립된 지방공사를 공공사업 주체라고 하고,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이 법상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이죠. 재정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이 법상 국민주택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전부 이제 민영주택이 됩니다. 이게 많이 쏘가요. 네.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건설 공무원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이러면 틀리죠.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다고 민영주택이 전부 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이 법상 민영주택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으로 정의된 정확한 개념을 하셔야 되고요. 국민주택은 아무튼 출제가 자주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거 출제 빈도가 과거에는 이제 국민주택이 시험에 자주 나오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신설되면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 3개를 외워야 됩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300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일 것,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이때 국민주택 규모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네,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시설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죠.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건설하죠? 도시지역에 건설할 거,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도시지역에 건설이 되니까 이제 국토교육법상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도시지역에서 건설돼야 하고 300세대 미만이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암기하셔야 되죠. 네.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이죠. 참 낯설죠. 단지형 다시대주택이고요. 단지형 다시대주택 쉽게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네, 여기 그 동수가 네, 하나의 대지에 뭐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에 동수가 2개 이상이면은 단지, 아파트 단지처럼 하나의 주택 단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한마디로 연립주택 단지를 말하는 거죠.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연립주택 단지를 단지형 연립주택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2개 이상의 동이 존재하고 이것이 연립주택이면 이것을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이다. 그렇게 해서 단지형 연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이란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즉 연립주택 단지를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주택이 다시대 주택이면 뭐죠? 단지형 다시대 주택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대 주택 단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단지형 연립주택이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대지에 네,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한 개 동만 있다고. 네, 그리고 연립주택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룸형 연립주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룸형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의 주택 단지에 연립주택 동수가 2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단지형 연립주택이고 마찬가지죠.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시대 주택은 네, 단지형 다시대 주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둘 모두 그 본래 다시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 층 이하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 주택은 5층까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을 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이 있어요. 소형주택이란 A부터 E까지, 5가지 요건,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네,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게 통째로 재작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죠. 다음 중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암기하셔야 되죠. 자, 소형주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 세대별 주거수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됩니다. 네, 세대별로 독립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소형주택의 주거수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을 원룸이라고 하는 거죠. 욕실과 부엌이 아니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예를 들면 욕실과 부엌을 넣어서 또 문제가 만들어진 적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주거수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거수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죠. 2룸, 3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네,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부 공통적으로 지하층에는 소형주택은 건설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네, 5가지 요건 잘 해두시고요. ACD를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으로서 종류가 몇 개 있죠? 3개.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대 주택, 그리고 원룸형 소형주택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소형주택 요건은 별도로 나중에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됩니다. 별표 2개를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주택법은 용어 정의에서 꼭 반드시입니다. 거의 99%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법은 특히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건축법보다 더 주택법은 용어 정의에서 출제 비중이 두 문제에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이 이것도 따로 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다고. 독립적으로 이게 한 문제였다고. 다음 중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시험 나오다. 종류를 외우라는 거죠. 네. 자, 준주택이란 이게 준주택 제도가 이제 도입된 그 입법 과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 서울의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많은 이렇게 외국 근로자하고 또 수험생들이 좀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고시원이나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야. 주택 외 건축물인데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이룰 수 있도록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해서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이란 본래 주택이 아니야. 그래서 주택 외 건축물입니다.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은 이제 준주택인데 준주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은 나오지 않겠죠. 네, 준주택의 종류를 외워야 됩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분류가 다중생활시설. 여기에 이제 고시원 같은 게 들어간다고. 다중생활시설, 독서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여러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자, 우리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용도 분류가 뭐죠? 업무시설입니다. 건축법상 용도 분류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용도 분류하고 주택법에서는 이것을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마다 이제 용도를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지만 공동주택으로 용도 분류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숙사가 공동주택, 주택법상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면 틀려버리는 거죠. 기숙사는 뭐죠? 공동주택이 아니고 준주택. 오피스텔도 업무시설이 아니고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 분류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렇게 하시고요. 첫 머리 글자 따서 머리 글자 따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다, 노, 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기다노 절시구나 기다노 어때요? 네. 자, 기다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다노 절시구나 기다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필요할 때까지 다시 연습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것도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게 참 좋아요. 여유도 있고. 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그냥 쭉 읽어보면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때, 대구의 지역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대출을 좀 받더라도 집을 좀 많이 사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대출 받더라도 집을 좀 사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은 그때는 이제 주택의 수요보다 주택의 공급이 이제 시장에 초과 공급 상태였단 말이지. 그 말은 미분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18평, 뭐 22평, 24평 이렇게 중소규모 아파트는 미분양이 생기면은 이제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 등으로 전환이 좀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그 50평, 예를 들면 50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생기면은 이제 너무 크니까 뭐 이걸 50평 아파트, 60평 아파트를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미분양이 막 이렇게 쌓이니까 이 평수가 큰 아파트는 처리가 골치 아픈 거죠, 정부도. 그대로 두면 건설에서는 안 팔리니까 망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듭니다. 50평 아파트, 즉,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이제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죠. 그렇게 약간의 구조 변경해서 이제 뭐 방 2개, 거실, 주방, 방 2개, 거실, 주방 뭐 이런 식으로 구조 변경해서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별도로 각각 독립된 세대별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네, 각각의 아파트처럼, 네, 구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주택, 각각 별도의 아파트로, 네, 소유를 구분하여 등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대공동 공동주택을 도입하게 된 입법 취지예요. 네. 자, 이렇게 면적 규모가 큰 50평, 60평 형대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여당과 여당이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 내부 공간 50평 아파트 절반씩 쪼개서 각각 독립된 세대별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 소유,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그렇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네. 자, 구분된 그 공동주택에 입주할 세대가 합의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야 되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그것을 읽어두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조가 2개 있다고. 대통령 내정하는 기준과 설치 기준, 면적 등에 따라서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대통령 내정에서 세대 구분 공동주택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 내정한 요건, 그 세대 구분 공동주택 종류별로 이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은 나중에 별도로 암기할 수 있는 기회, 기본서 나오면은 별도로 암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출제는 거기서 돼요. 그리고 또 개념도 출제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은 별도로 기본 강의 시간에 학습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네, 자, 세대 구분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있죠? 7번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뭐 시험이 그 용어가 시험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죠.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임대주택이란 뭐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고 2가지가 있어요. 밑줄 그렇죠.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법상 구분하고 있다. 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고 또 민간임대주택은 글자 그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네, 암기하시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는 한 10년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시험에 한두 번 정도 반영이 됐죠.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다고 보니까 출제 빈도는 상당히 낮다, 그죠? 한 뭐 10년, 7년 중에 6, 7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6, 7년이 이런 시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여러분 이것도
대통령 공약으로 등장한 개념이에요. 이런 그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여러분 무주택 서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쉽게 할 수 있도록 뭐 반값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막 이런 공약하잖아.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죠? 반값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 보십시오. 만약에 한국토지대공사 주공이라고 할게요. 주공아파트, 한국토지대공사 이것은 이제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으면 건축주라고 불러.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건축업소는 허가받고 건축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라고 불러요. 건축주.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지으면 사업주체라고 하거든요. 자, 아파트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예요. 네. 근데 주택공사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그럼 봐요. 자, 그때 아파트 원가 분양가는 어떻게 정하죠? 아파트 원가는 네, 토지, 땅값이 땅값, 토지 비용, 그죠? 택지비자, 택지비. 땅값이죠. 땅값하고, 택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주택법에서는 택지비라고 그래, 나중에. 택지비. 아파트 원가는 택지비하고, 그리고 건축비. 아파트 지을 때 건축비. 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이제 사업주체 건설회사의 일정한 이윤, 마진을 붙여서 이제 아파트 원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아파트니까 구분 소유죠.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을 받는 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가, 네, 건축만 소유합니다. 건축물. 아파트만, 건물만 소유하는 거죠. 이때 건물은 공동주택이니까, 민법에서 배우죠. 구분소유권. 아파트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있죠, 땅. 이 택지는 누가 소유하느냐면은 사업시행자. 주택건설 사업시행자니까 주공아파트 같으면은 주택공사를 말하는 거죠. 주택공사 아파트니까 사업시행자. 이때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권을 주택공사, 사업시행자가 갖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는 건물 소유권만 가지니까 땅값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반값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주택공사가 토지 소유자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장기간 소유되니까 이게 이제 자동으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의 이 택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이제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기간 이제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참 괜찮아 보이잖아, 그죠? 진짜 아파트 반값으로 반값에 가깝게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정책이 왜 실패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뭐죠? 주거 목적이 있지만 또 재테크, 그죠? 재테크의 목적도 크거든요. 그래서 주거 목적은 가능한데, 그죠? 건물은 세월이 가면은 가치는 감소하니까 감가상각이 돼서 건물 가치는 자꾸 없어지지만 집가는 세월이 가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거주 목적은 가능하지만, 주거 목적은 가능하지만, 거주 목적은 달성했지만, 네, 재테크가 안 되니까, 서울에서 딱 한 번 분양한 적이 있다 그러고요. 그 이후로는 제 기억에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거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일단은 한번 봅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개념 설명드렸으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누구죠? 아까
한국토지대공사 예를 들면은 건설회사가 되죠. 그리고 건물과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네, 저 건축물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갖습니다. 이것을 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그리고 전유 부분, 건축물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을 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시험에 나오는데 나올 수 있죠.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자, 공공택지는 다음의 공공사업 맞잖아요. 9개. 이 9가지 공공사업으로, 이 9가지 동그라미 1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개발 조성되는 이 9가지 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주택법상 공공택지라 그래요. 그러면은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개발 조성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 이렇게 9개라는 거지. 이 9가지 사업으로, 이 9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이 법상 공공택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9개를 암기를 하셔야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학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치는 것이 목적인데 이 9개를 어떻게 암기하냐고. 물론 암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외워도 금방금방 돌아서면 또 자꾸 잊어버리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 나올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5번하고 6번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이 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법이 뭐죠? 주택법이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두 가지죠.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이 법상 공공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용 방식이 아니면은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네,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하고 환제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인문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수용 방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수용 방식은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인문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넓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꾸 그냥 외우기만 해두면은 금방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 그죠? 네, 한번 봐요. 여기서 이제 도시를 뽑아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환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이 종전토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토지라고 하잖아요. 이 종전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수용을 하지 않고, 네,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종전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종전토지 소지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고 이걸 택지로 조성하는 거죠. 택지 등으로 조성을 해서 이 조성된 택지를 도시개발 사업전의 농지나 인멸을 소유했던 종전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처분 해주는 거예요. 환지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종전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농지나 인멸을 택지로 개발하여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은 전부 사업시행자가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 지급해버리고 또 모든 재산권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 받으면은 이주하잖아.
동네가 텅 비었죠. 이것을 택지로 개발해서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으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네,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 있지만, 이것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됐을 경우에는 그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처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도시개발법상 공공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그럼 틀리는 것이. 그죠? 도시개발법상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머릿속에 공공택지, 주택법상 공공택지 딱 나오면은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의해서 새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만 이 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10번 서부분 암기하는 것보다 설명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공법은 무조건 암기하면 되는 암기 과목 같죠? 네. 물론, 암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개요를 이해하고요. 제도를 보는 거, 제도. 단어나 법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면 시험에 안 나와요. 단어 시험은 안 나온단 말이야. 숫자만 외우고, 뭐, 단어나 이렇게 공부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는,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네, 합격하기가 쉽잖아요. 네. 다음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이거 시험에 늘 나올 수 있거든요. 주택법상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은 종류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분하셔야 돼요. 주택에 부수적으로 딸린 시설은 부대시설이 되는 거죠.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택에 부수적으로 딸린 시설, 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건축 설비, 이런 것은 주택에 부수적으로 딸린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상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예를 들면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이런 것은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복리시설. 단,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청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정, 안마시설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활 편의시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2종 근린 생활시설이지만 이런 것들은, 네, 복리시설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죠. 그럼 이걸 넣어서 시험 내는 거죠. 다음 중 주택법상 복리시설이 아닌 것은 1번 어린이 놀이터, 2번 근린생활시설, 3번 유치원, 4번 주민운동시설, 5번 다중생활시설, 답은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된다고. 아셨죠? 네. 자,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딱 묶어서 종류를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주택의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담장, 주차장 관리 사무소 등은 부대시설.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네.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은 복리시설입니다. 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네. 요즘 아파트들은 이제 이런 복리시설을 잘 갖추어서, 네, 아파트가 중대규모 단지로 건설되고 있죠. 그래야, 잘 팔리니까 브랜드 가치도 높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간선시설인데, 이게 이제, 한번 봐요. 이 중요한 게,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 같이 공부하신 적 있으신 분, 2023년도에 공유도 시험을 보신 분들, 이거 뭐죠? 대답을 못 하신 분은, 네,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 그죠? 네, 기관시설이라고 보죠. 기관시설이야. 기관시설이에요. 기관시설. 이 자체를 기관시설이라고 그래. 우리 주택부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을 기관시설이라고 주택법에서 기관시설. 네, 기관시설이라고 하고요. 기관시설하고, 이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하고, 주택단지 밖에 같은 종류, 즉, 기관시설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간선시설이죠. 간선시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단지 안에도 뭐가 있죠? 도로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있고, 전기시설, 지역 난방시설, 가스시설이 있잖아요. 단지 밖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 난방시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시설. 네.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단지 밖에 있는 같은 기관시설을 연결시켜주는 거 뭐라고 하죠? 이것을 간선시설, 간선시설. 주요 간선도로라고 하는 간선도로. 간선도로가 뭐죠?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서울하고 수원을 연결시켜주는 도로, 중심이 되는 도로, 그것을 간선시설. 주요 지역을 연결시키는 도로인 게 간선도로.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 그리고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선시설이 되면 항상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주택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해요. 네. 이걸 용어 정의가 아니면은, 그죠? 인문과 정의 아니면은 이렇게 개념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나가면은 금방 사라지고 맨날 외우는 거죠. 생고생만 시키는 거죠, 수험생들을. 주택단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로 분류된 토지는 법적으로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는 거죠. 이 시험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별표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별표를 하나 하셔야 돼요. 다음 시설로 분류된 토지는 각각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예를 들면 철도, 고속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상식이잖아. 아니, 여러분 이거 아파트 단지예요. 이거 아파트 단지예요, 단지. 아파트 단지인데 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철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철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마찬가지지 뭐. 이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라.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분리되면 이 주택단지는 법적으로 만약에 이걸 편의상 A이고 A 쪽이고 이 B 쪽이라면 A하고 B는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되면 A와 B는 법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말은 별도로 관리사무소를 두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요? 우리 경비하는 그 형님들이 그리고 또 그 아파트 청소하시는 우리 누님들이 이 철도를 건너뛰어서 철도 위로 날아서 경비하고 막 청소하고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각각 별도로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를 두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택법에서는 철도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모아서 각각 관리 주체를 별도로 두도록 하여라. 그런 의미라고 이게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근데 일반도로죠. 그러니까 일반도로는 뭐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면 일반도로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예정도로입니다. 지금 현황상 현재 가보면 도로가 없어. 근데 도시계획 도면에 예정도로로 결정고시가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요. 예정도로예요. 그래서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분리되면은 만약에 이 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가 일반 도로로 하면은 이 도로폭이 20m 이상이 되면은 네, 20m 이상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은
이쪽은 별개 단지로 본다. 이게 예정도로는 예정도로로 하면 폭 8m 이상, 8m 이상으로 분리되어야 이것을 별개 주택 단지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시면 되죠? 1번은 상식이니까 2번하고 3번을 이용하시면 되죠.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되면 이를 별개 주택 단지로 보고,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분리되면 이를 별개 주택 단지로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택법상 용어 정의를 이제 했고요. 너무 중요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리모델링을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리모델링하고 이제 자료로 준비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너무 중요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을 해서 이제 주택법은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